일본의 노무라 증권이 목표 주가를 최근에 냈는데 삼성전자가 59만 원까지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400만 원. 와. 수요가 우리 예상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늘어나요. 그럼 부르는 게 값이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될 거니까 내년까지. 그리고 보스턴 다이맥스의 아틀라스라는 로봇이 갑자기 냉장고를 들고 다니더라고요. 이 주는 메시지가 명확해요. 이제 로봇은 현실로 실제 왔다. 우린 그런 로봇을 만들었고 이걸로 돈 벌 거다. 그래서 이걸 선도하는 기업들은 주가가 많이 올라가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돈의 답을 찾아보는 돈크라테스의 신영길입니다. 요즘 주식에 관심이 없는 분이 없다고 하죠. 코스피가 만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코스피 어디까지 갈 것 같으십니까? 자, 오늘 그 궁금증을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저는 현재 LS증권에서 좀 근무를 하고 있고, 요새 주식시장이 워낙 좀 뜨거워서 저도 이제 방송 출연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저의 모든 인사이트를 잘 전달해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증권 시장이 참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업무 난이도가 요즘에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진짜 화랑장이죠. 그러니까 뭐 계좌도 많이 터지고, 네. 특히 이제 가장 힘든 곳이 어디냐면 이제 뭐 전 증권사 다 비슷할 텐데, 네. 그 고객 상담센터라고 계좌 트시고 궁금한 것들 물어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전화를 하는데 예전보다 응답률이 떨어져요. 응답률은 뭐냐? 전화를 해도 안 못 받아요. 왜냐면 전화 계속 오니까. 네. 지금은 아마 하셔도 그날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사람들의 지금 열기가 뜨겁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5월이 마무리 돼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의 마지막 달 6월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근데 이제 5월까지 너무 올랐잖아요. 네. 지금 연초 대비 거의 100% 올랐거든요. 예. 이게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가 100% 오른 그렇죠, 거는 그렇죠. 예. 거의 없는 일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나라 코스피 역사상 1년간 제일 많이 오른 게 아마 87년도일 거예요. 그때 95%가 올랐어요. 지금 그걸 뛰어넘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대비 인문의 숫자를 지금 보고 있는 건데, 근데 뭐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이 영원히 오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중간중간 조정 나옵니다. 올해 3월에도 한번 전쟁 때문에 한번 네. 확 빠졌죠.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5월까지는 너무 가파르게 왔기 때문에 일단 6월이 나쁘다 이런 것보다도 6월은 조금 개인적으로 좀 쉬어갔으면 좋겠다. 이게 좀 숨고르긴 해줘야 돼요. 주식시장은 100m 경기가 아니라 마라톤 같은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근데 어떻게 계속 템포 조절 안 하고 달릴 수 있겠어요. 중간중간 쉬어줘야 또 그 다음에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저는 6월은 약간은 좀 쉬어간다. 그리고 또 그렇게 보는 근거는 일단 스페이스X가 상장합니다. 6월 12일 날. 근데 너무 큰 회사가 이렇게 딱 상장을 하면 모든 수급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요. 다른 걸 팔아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미국이 좀 흔들릴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뭐 일시적이지만 6월에는 그런 이슈가 좀 있고, 그리고 아직도 전쟁 안 끝났잖아요. 맞아요. 나중에 시간 지나서 뭐 갑자기 끝날 수도 있는 거지만 아직까지는 전쟁 안 끝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녹화하는 오늘 사실 주식시장이 흔들렸던 이유가 이란이 갑자기 또 미군 공군기지를 공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린 끝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이렇게 전쟁이 이어지는 거 보면 이것도 6월을 좀 괴롭힐 수 있는 요인 중에 또 하나잖아요. 그래서 6월은 가격 부담, 스페이스X 상장, 아직 조금 끝나지 않은 이 전쟁 리스크, 이런 것들이 좀 결합돼서 약간 뭐 좀 쉬어가지 않겠냐. 일부 조정은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장 6월은 아닐지라도 우리 금리가 하반기에는 좀 오를 것 같은데요. 시중금리 이미 올랐어요. 우리나라 지금 기준금리가 2.5인데 10년물 국채금리는 벌써 4% 넘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금리 인상하는 걸 이미 선반영을 했어요. 앞으로 한국은행이 금리 올리겠다. 이걸 미리 반영을 한 건데, 안 그래도 오늘 그 금통위가 열렸는데 금리는 동결했지만 뭐라고 했냐면 금리 인상 시그널을 좀 보내줬어요. 뭐냐면 물가도 좀 오히려 전망치로 올렸고, 그 다음에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올렸는데 지금 반도체 때문에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고 또 환율이 높잖아요. 환율 높을 때는 좀 이걸 낮추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방향이요, 금리 인상을 다 가리켜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안 하지만 하반기에는 할 것을 예고를 이미 해버렸어요. 제가 생각해서는 최소 한 번은 합니다. 7월에 일단 할 거고 한 번 더 할 수도 있어요. 두 번 하면 이제 기준금리가 3%. 3%면 이제 지금 시중금리랑 또 비슷해지니까, 그렇게 본다면 일단 두 번 정도 금리 인상은 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 그러나 그거 인상한다고 금리가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장에서 움직이는 금리는 그걸 반영해서 미리 올랐으니까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그럼 시중금리 더 오르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미리 올랐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는 인하 사이클은 끝났다. 금리 인상 사이클은 시작됐다. 이렇게 좀 일단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삼전 닉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작년 오늘하고 비교했을 때 삼성전자가 430%, 하이닉스가 무려 1020%가 올랐습니다.
야, 이거 정말 좀 어마어마한 건데 이거 아마 질문 엄청나게 많이 받으실 텐데 오를 만큼 오른 겁니까? 아니면 오를 여력이 더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더 있는 것 같아요. 더 있습니까? 이익은 더 많이 증가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번 돈이 한 40조 정도 돼요. 네. 영업이익이. 삼성전자가 40조 벌었는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SK하이닉스가 250조,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35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익은 거의 10배 가까이 늘었죠. 근데 내년은 더 많이 증가하는 게 내년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한 증권사가 최근에 이제 나온 걸 보면 500조가 넘어요. 아휴. 그리고 SK하이닉스는 420조. 그러면 지금 기존의 이익보다 최소 10배에서 15배 정도씩 오른 거잖아요. 근데 주가는 물론 하이닉스는 10배 올랐지만 삼성전자는 5배 올랐잖아요. 아직은 못 쫓아간 거죠. 이익을. 그래서 우리가 이익만큼 간다고 생각하면 아직은 저는 더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다만 너무 오른 건 맞아요. 이 큰 기업이 1년에 5배, 10배 오르면 엄청난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좀 가격에 대한 부담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쉬어갈 수는 있지만 아직 이익은 더 상승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내년까지는 반도체가 공급이 부족하다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수요는 우리가 예상을 못 하거든요. 수요가 우리 예상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늘어나요. 그럼 부르는 게 값이죠. 아니 나는 지금 물건이 필요한데 없으면 비싸게라도 사야 되잖아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될 거니까 내년까지는. 그리고 무엇보다 경쟁자가 없어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3개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과점이 돼 있다는 것도 이익에 대한 우리가 신뢰를 높이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 갑자기 내가 장사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치킨집 하나 딱 내놓으면 타격받잖아요. 나눠 가져야 되니까. 근데 반도체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익도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아직은 또 상승 여력 남아있지 않나. 이거는 뭐 제가 한 얘기는 아닌데 일본의 노무라 증권이 이제 목표 주가를 최근에 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30만 원 정도 하는데 59만 원까지 제시했고요. 59만.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이제 200만 원 좀 넘었는데 목표가를 400만 원. 와. 그러니까 저도 이게 믿기진 않아요. 지금 그 정도 갈 수 있나? 생각은 저도 좀 의문부호긴 한데 아무튼 노무라 증권 일본의 유명한 그 증권사는 사이클 되게 오래 갈 것 같다. 그래서 여기 높은 점수를 줘야 된다. 거기까지 갈진 모르지만 저는 거기 간다 안 간다 보다도 여전히 지금 주가에서는 더 상승할 여지는 남아있는 것 같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예상이 맞다면 60만 전자 400만 닉스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맞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사야겠네요? 그 말에 동의하면 사야 되는 건 맞는데 다만 저도 투자하는 건 동의해요. 근데 주가가 워낙 가파르게 올랐어요. 삼성 하이닉스로 온갖 수급이 다 쏠리고 있고 요즘에는 이제 코스닥 개별주 팔아서 막 사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쏠리면 어쨌든 한 번에 또 약간 조정기를 겪게 되거든요. 새로운 수급이 안 들어오면. 그래서 쫓아가지 말자. 사고 싶어도.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또 기회가 오지 않겠냐. 지금 금리가 높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한 번씩 조정은 나올 거예요. 3월에 나왔고 저번에 코스피가 8천 넘었다가 7천까지 빠진 적이 있어요. 또 순식간에. 그게 이제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그렇거든요. 미국에. 그 이슈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런 공포스러운 좀 뭔가 모습이 한 번씩 나와줄 때 그때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시면 좀 편안하게 끌고 갈 수 있지. 올라간다고 그냥 무조건 60만 원 가니까 나 사야지. 사실 주가 몰라요. 간다는 보장은 못 하잖아요. 갑자기 미국의 아마존이 우리 투자 안 할 겁니다. 우리 AI 이제 안 할래요. 사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극단적이지만. 근데 그러면은 주가가 반대로 가는 거니까 저도 역시 뭐 충분히 갈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타이밍적으로는 조금 내려올 때 사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분위기라면 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코스피가 만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는데요? 만을 넘어갈 수도 있죠. 만약에 그 목표가를 도달한다면.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처음이신 분들은 좀 생소한 용어일 수 있지만 투자하신 분들은 무조건 아셔야 되는 용어가 PER. 그러니까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이익으로 나눈 건데 지금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거의 이제 2천조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1년에 버는 돈이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년에 500조 번다. 나눠보세요. 그럼 PER이 몇 배죠? 4조. 4배인데 우리나라 30년 평균 PER이 10배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싼 거예요? 지금 4배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2.5배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냥 극단적인 그냥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30년 평균 PER이 10배라 그랬는데 딱 10배를 적용하면 많이 나와요. 코스피가. 지금 8배 좀 넘어요. 그러니까 그냥 만 가면 평균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불가능한 건 아니다. 여기에 전제 조건은 이익이 꺾이면 안 되죠. 이 분모인 이익이 훼손되면 PER이 자동으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이익이 꾸준히 지금 예상한 대로 증가한다는 그것만 확실하다면 망가는 건 불가능한 건 아니다. 반도체 수요만 확실하다면 아무 문제 없다. 근데 거기 가도 비싼 건 아니죠. 그냥 평균이에요, 그게. 근데 여기에는 변수가 들어가는 게 혹시라도 반도체 사이클이 우리가 예상 못한 뭔가 변수 생겨서 꺾이면
이 모든 시나리오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대신에 반도체 사이클 공부하시면서 이걸 확신하시면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그 위험을 짊어지는 거죠. 대신에 그걸 맞췄을 때 엄청난 보상을 줘요. 주식 투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우리가 모르지만 일단 저는 뭐 10,000포인트 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주식시장이 그 삼전 닉스를 갖고 있는 주주와 그렇지 못한 주주로 나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 그러니까 워낙 그 두 개의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그 다른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나도 그쪽으로 갈아타야 되나 하는 마음에서 지금이라도 올라탈까요? 이런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 약간의 그 괴리를 좀 느끼시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얘기 나오면 끝물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못 참고 산다, 뭐 포모 왔다. 근데 세상이 또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가 좀 잔인한 얘기 하나 해드리면 강세장이죠. 지금 엄청난 강세장이죠. 보통 이제 이러고 버블장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정말 주도주만 갑니다. 지수는 매일 오르는데 그 주변주는 안 가요. 그러니까 주도주로 압축이 돼요. 이게 과거에 여러 번 있었어요. 뭐 옛날에 99년도 IT 버블 때도 그랬고, 그때는 IT만 갔죠. 맞아요. 예, 그리고 2007년에 우리나라가 처음 코스피 2000 갈 때, 그때 조선주 위주로 갔어요. 그때는 삼성전자가 왕따주였어요. 지수가 4배 갔는데 삼성전자 이렇게 갔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차트가. 그러니까 되게 잔인한 얘기예요. 주식 시장이 좋다고 다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주도주 위주로 가요. 근데 버블이 심해질수록 주도주로 더 쏠려요. 그래서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여전히 제가 아직도 삼성 하이닉스 싸다 그랬잖아요. 여지가 남아있고, 지금 투자하는 건 저도 좀 약간 고민은 되지만 내가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 주도 없다. 그러면 일부라도 교체는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강세장은 이들로 시작해서 이들로 끝나요. 근데 나중에 언젠가 끝나잖아요. 그럼 끝날 땐 또 잔인한 얘기가 뭐냐면 삼성 하이닉스 당연히 빠집니다. 근데 안 오른 것도 더 빠져버려요.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안 올랐는데 왜 빠지냐. 오르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게 주식시장이에요. 주도주는 생각보다 또 덜 빠집니다. 빠질 때는. 그러니까 저도 이게 경험 때문에 이 말씀을 해드리지만 처음 하신 분들은 좀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지? 주식시장은 못 간 것도 언젠가 한 번씩 가주는 거 아닌가? 그거 안 갔으면 좀 덜 빠져야지.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로, 물론 뭐 이렇게 팔고 옮겨가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적절하게 내가 분산 투자한다는 목적으로 일부 자금을 내가 한 주도 없다면 옮겨가는 거는 지금 당장 리스크는 있겠죠. 근데 포트폴리오 교체 관점에선 저는 찬성해요. 옮겨가는 건 나쁘지 않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유사님께서 예전에 삼성전자의 성장을 다른 사람들이 예측을 못할 때 반도체주 급등을 예상하셨던 영상이 화제가 됐었는데, 그 남들이 못 봤던 어떤 뭐 흐름이나 뭐 신호를 먼저 보셨던 건가요? 사실 제가 좀 기억나는 건 뭐냐면 작년 상반기죠. 1월부터 삼성전자 위기론이 있었어요. 유명한 공중파에서도 삼성전자 다큐멘터리도 한번 찍은 적이 있었고, SK하이닉스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HBM이라는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를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할 때입니다. 그래서 주가 괜찮았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논리는 삼성전자는 공급도 못하고 번번이 엔비디아에 떨어지는 거예요, 테스트를. 그리고 그때는 반도체 사이클이 또 좋을 때도 아니에요. AI 외에는 별 볼 일 없었어요. 당시에는 삼성전자가 못하는 HBM만 사이클이 좋았고 고생을 하고 있을 텐데, 근데 저는 왜 그때 그 말씀을 드렸냐면 삼성전자 좀 지금은 잃을 건 없는 것 같다. 삼성전자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가 있잖아요. 공장의 가치. 그리고 반도체는 언젠가 사이클 타거든요. 안 좋으면 좋아져요. 근데 이제 당시엔 너무 최악으로 가니까 삼성전자가 위기라는 건 알겠는데 삼성이 하이닉스가 만드는 HBM 못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자꾸 기준에 좀 미달해서 탈락하는 거예요. 엔비디아에. 되게 까다로워요. 근데 그걸 맞추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주가가 역대급으로 저평가돼 있던 그런 구간이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에서 자꾸 이제 삼성전자를, 물론 좋은 건 아닌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투자를 좀 해야 된다. 했더니 이제 방송에서 이제 저를 조롱하는 이제 댓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삼성 아들이냐, 너. 무슨 지금 망해가는 회사를 왜 추천하고 앉았냐. 근데 그걸 보면서 진짜 이제 심리적으로 이건 진짜 바닥이구나. 전 그걸 또 한번 느꼈어요. 돈 나쁠 게 뭐가 있냐. 사실 삼성이 망하면 우리나라 경제도 망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거기서 또 한 가지 제가 좀 자신 있게 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AI 사이클이잖아요. 시작은 됐죠, 이미 챗GPT. 그럼 결국 삼성 반도체 들어간다. AI의 핵심은 무조건 반도체거든요. 저는 그걸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어도 당연히 여기서는 투자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명확해지면서 좀 확신을 가졌던 게 두 가지인데, 작년 7월에 한번 테슬라가 삼성전자에 반도체 칩 만들어 달라고 20조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거 보고 일단 확신을 했어요. 삼성의 아픈 손가락이 어디냐면 이 파운드리 반도체라고 설계도 주면 만들어주는 이걸 하는데, 여기가 너무 적자를 많이 봤어요. 경쟁력 떨어지고. 근데 테슬라가 넘겨준 거예요. 만들어 달라고. 이건 이제 인정한 거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하나였고, 그 두 번째가 샘 알트만 왔을 때, 작년 기억하시죠? 9월인가 샘 알트만이 옵니다. 한국에 와서 갑자기 메모리 반도체 달리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반도체 필요하니까 그거 보고 저는 확신했어요. 아, 우리가 생각 못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지금 폭발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세 단계였죠. 처음엔 좀 막연할 때 이거 더 나쁠 게 뭐 있냐. 삼성 경쟁력 있다. 두 번째는 테슬라 계약, 세 번째는 샘 알트만. 그런 근거를 가지고 당시 방송에서 좀 말씀 많이 드렸었어요. 야, 그 삼성전자 정리할까 하다가 이사님 방송 보고 아, 버텨봐야지 했던 분들이 지금 많이 고마워하시겠네요? 그런 분들도 진짜 댓글 달려요. 본인 생각에 삼성이 망하겠냐. 이 가격에. 하이닉스만 저렇게 잘 나가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삼성도 저력 있는 기업이고 오히려 더 사신 분도 계세요, 거기서. 나는 어차피 삼성 망하면 같이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을 짊어진 거죠. 주식주가 그래서 양날의 검이지만 항상 생각하실 건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무조건 된다가 아니라. 근데 당시에는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내려갈 확률은 거의 없었어요. 최악이니까. 주식 투자에서 제일 좋은 거 중에 하나가 최악일 때 투자하는 거예요. 더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좋아질 일만 있는 거고. 제일 안 좋은 게 최상일 때죠. 이제 더 이상 좋을 게 없으면 주가는 사실 빠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삼전 닉스 들어갈까 망설이는 분들이 지금이 최상일까봐 선뜻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은 최상은 아닌 것 같아요. 사이클은 더 남아있고 이러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삼성전자 지금 시가총액 2,000조죠. 내년 예상입니다. 물론 내년에 500조 번다 그랬죠. 그걸 믿어보자고요. 내년에 엔비디아가 버는 돈이 480조예요. 세계 1위입니다. 거기가. 시가총액 7,000조나 돼요. 그러면 삼성은 2,000조인데 엔비디아보다 더 벌잖아요. 근데 엔비디아는 7,000조, 삼성전자는 2,000조. 그러면 엔비디아 빠진다는 게 아니라 삼성이 상대적으로 훨씬 낫잖아요. 그러면 상승 여력은 저는 더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도 저는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엔비디아하고 비교를 하니까 또 그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대만의 TSMC도 경쟁사인데 거기가 얼마 벌냐 1년에 150조 벌거든요. 삼성보다 훨씬 못 벌죠. 시가총액 2,800조예요. 그러니까 돈은 훨씬 못 버는데 2,800조면 삼성보다 더 크죠. 그러면 삼성이 이제 이거랑 비교해봐도 어쨌든 수치가 낮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선 저는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자, 이렇게 핫한 틈에 등장한 게 그 삼전 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잖아요. 제가 처음에 얘기 듣고 이거 벌 때는 확실히 벌 수 있겠지만 굉장히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접근하는 게 맞는 겁니까? 근데 이게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첫날 나오자마자 개인 자금 2조가 몰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 코스닥이 폭락해버렸습니다. 코스닥에 갖고 있는 기업을 팔아버리고 이 레버리지 ETF를 사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처음 나왔지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그날 당일 주가의 2배를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1% 오르면 2%. 요거의 장점은 명확하죠. 좋을 때 수익을 엄청나게 극대화할 수 있어요. 같은 돈으로 2배를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반도체도 좋고 내가 차라리 1배 할 거면 2배 하자. 이런 이제 마인드로 많이들 오시는데 단점은 뭐죠? 빠질 때. 빠질 땐 2배로 빠집니다. 그날 주가의 2배예요. 매일매일 주가에 2배씩 빠져요. 오르면 2배씩 오르고. 그래서 그걸로 계산하시면 오를 땐 너무나 행복하지만 만약에 주가가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났는데 원금 회복하려면 2배 올라야죠. 근데 레버리지는 반토막 나면 어떻게 될 거예요? 0으로 갑니다. 없어져요. 없어지진 않는다 하더라도 거의 마이너스 90이 넘죠. 그리고 그게 회복되려면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와야 돼요. 거의 10배 올라야 돼요. 근데 하이닉스 내가 그냥 일반 기업을 샀으면 100%만 올라도 본전이잖아요. 레버리지 본전이 안 돼요. 훨씬 손해예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상품의 특징을 이해하시고 변동성에 베팅하는 상품이에요. 장기 투자에서 큰 수익 내겠다. 이건 오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레버리지 하지 말자가 아니라 레버리지를 하실 거면 2, 3일 안에 짧게 끊어라. 손실이든 손해든. 중간중간 폭락할 때 레버리지 녹아버려요. 원금 회복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절대 금물이다. 이게 그래서 위험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2시간 의무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걸 뭐 사전 신청자가 10만 명이 훨씬 넘었다고. 이걸 왜 받게 하냐면 위험한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레버리지가 이만큼 위험합니다. 이거 알고 하셔야 됩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거 교육을 받더니 안 하겠대요. 안 하겠어요. 위험성을 아셨군요. 맞아요. 위험해요. 자, 근데 지금 뭐 모든 시장의 관심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인데 그 이후가 궁금한 분들도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 주도주가 될 만한 종목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아주 큰 그림에서 로봇으로 보고 있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있죠. 요즘에 월드컵 앞두고 영상 보니까 이제 축구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AI가 거의 탑재돼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학습해서 결국 공을 잘 찰 수 있게 축구 선수만큼 그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이제 축구를 하려고 만든 건 아니고 현대차 공장에 넣으려고 한 거죠.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근데 완성도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이제 놀라운 거는 로봇이 옛날에는 우리가 그냥 신기하네? 이런 로봇이었다가 이제는 진짜 일을 하는 로봇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마 영상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계속 유튜브로 생중계 하더라고요. 그 택배 분류하는 거 기억나시죠? 바코드를 밑으로 내려가지고 이거 계속 분류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했잖아요, 사람이. 그걸 로봇이 하는 거 보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진짜 저게 되는구나. 근데 지칠 수가 없잖아요, 로봇은. 그냥 무한 반복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장시간 방송을 해서 보여준 건 저는 의도가 명확하다 봐요. 이제 로봇은 현실로 실제 왔다.
우린 그런 로봇을 만들었고 이걸로 돈 벌 거다. 현대차도 이제 그걸 보여주려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라는 로봇이 갑자기 냉장고를 들고 다니더라고요. 옛날에 덤블링 했는데 맞아요. 우리도 일할 줄 압니다. 예. 이걸 보여주더라고요. 이 주는 메시지가 명확해요. 아, 이제는 일하는 로봇을 타겟해서 진짜 만들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는 그걸 부정할 수 있을까요? 이미 지금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걸 선도하는 기업들은 주가가 많이 올라가요. 지금 적자를 보더라도. 옛날에 아마존도 그랬잖아요. 옛날 아마존 인터넷 처음 할 때 적자였어요. 근데 세상을 지배했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엄청 올라갔고. 그런 것처럼 로봇 시대랑 AI 시대가 열리는데 AI 시대의 중심은 미국의 빅테크가 있지만 로봇의 중심은 테슬라. 테슬라의 이제 강력한 경쟁자가 현대차 그룹,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래서 저는 이제 차기 주도주군 중에 가장 강력한 후보는 로봇이다. 한마디로 현대차 그룹이죠. 이쪽을 가장 현재는 좀 강력한 주도 섹터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건 정말 신의 한 수. 그때도 되게 논란이 많았던 게 당시에 1조 주고 샀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정부가 좀 반대했어요. 원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군사용이에요. 그때 각서 쓴 것 같더라고요. 그 계약서를 절대 군사용으로 안 쓰겠다. 그걸 서약을 하고 1조 주고 샀는데 당시에 비싸게 샀다는 얘기도 많았어요. 왜냐면 1년에 몇천억씩 까먹는 회사예요. 몇천억 까먹는 회사를 당장 로봇 시대도 안 열렸는데 자동차 회사가 왜 갑자기 로봇을 왜 사? 주주들은 이상한 거죠. 그때가 2020년인데 그러니까 정의성 회장이 대단한 사람이죠. 성견지명이 있던 거예요. 지금 세상이 바뀌었고 로봇 시대가 왔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이 완성된 로봇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가 증권가에서는 최소 50조 잡아요. 50조요. 1조 주고 산 거를. 심지어 100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남는 장사를 할 겁니까? 그러니까 되게 잘한 거죠. 당시에는 적자 덩어리 샀다고 막 안 좋은 시선도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 기업 투자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안 돼도 하게 만들어야 돼요. 반대가 있어도 밀어붙인 거잖아요. 미래를 보고. 근데 왜 CEO들이 하기가 어렵냐면 이런 기업을 인수하면은 당장 재무제표가 망가져요. 적자를 반영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기가 쉽지 않은데 결국 현대차 그룹은 당시의 결정이 지금의 이런 기업 가치를 크게 올리는데 크게 일조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전 릭스를 이을 현대차 지켜봐야겠고 다시 반도체주 얘기를 좀 해보면 가격이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 그게 뭐 단기 조정인지 아니면 그냥 완전히 하락 국면에 접어든 건지 이제 그런 신호를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보통은 이걸로 봤어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빠질 때 현물 가격이라고 있어요. 현물 가격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PC 교체할 때 PC D램 같은 거 검색하잖아요. 구매하려고. 그 가격이 실시간으로 나오거든요. 그게 현물 가격인데 옛날 같은 경우 그게 중요했어요. 그런 가격이 꺾이잖아요. 실제 이제 사이클도 꺾이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아 이제 꺾였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데이터 센터에 반도체를 공급하잖아요. 여기는 고정 거래를 해요. 한 달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심지어 이제 5년짜리 계약도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단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발표하든가 3개월에 한 번. 그 거래 계약가가 계속 오르는지 확인하면 되는데 아직은 꺾이진 않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니까 그게 꺾이는지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거를 명확히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빅테크들이 언젠간 투자를 줄일 것 같거든요. 끊임없이 늘릴 수는 없잖아요. 네. 언젠간 줄여요. 근데 저는 한 28년부터는 좀 고민은 되는데 내년까지 줄일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게 신호는 되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숫자로 보는 신호가 아니라 CEO들이 얘기하는 걸 계속 봐야 돼요. 아마존 CEO, 구글 CEO, 마이크로소프트 CEO, 메타의 그 저커버그 이런 분들이 계속 우리 투자 늘릴 겁니다. 이 얘기를 여전히 해요. 근데 어느 날 바뀔 수도 있어요. 아 이제 너무 많이 투자해서 그런지 저희가 좀 효율화를 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약간 속도 조절? 이러면 이제 약간 사이클이 바뀌어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들이 AI에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 돈이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구입비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호황을 맞는 건데 투자를 줄이면 메모리 구입비가 줄고 연달아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이제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요. 수요가 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매 분기마다 이 4개에서 무조건 보셔야 돼요.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검색하면 다 나오고 그 날짜를 기억하셨다가 실적 발표일에 무슨 얘기 하나 계속 들어보시면 돼요. 투자 줄이나 마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반도체 가격이죠. 고정거래가가 꺾이는지 빅테크가 투자를 약간 멈칫하는지 이걸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올해는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미장이 아니라 국장에 투자하니까 국내 뉴스만 열심히 봐야지 이런 마인드는 위험한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 다 해외에서 돈 벌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을 잘하는 분들이 국장을 훨씬 잘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죠. 엔비디아가 필요로 한 거, 아마존이 필요한 거 다 메모리예요.
그걸 알면 삼성하이닉스 투자가 오히려 훨씬 쉬워지죠. 근데 우리나라 뉴스만 보면 삼성하이닉스 좋아지는 거 알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삼성하이닉스의 고객은 저기 미국에 다 있는데 우리나라 뉴스 중에서는 이제 해외 뉴스 그런 걸 추려서 나오는 건 나오겠지만 국내 내수 뉴스는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은 무조건 공부해야 된다. 도움이 엄청 됩니다. 앞으로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해라 하는 게 있을까요? 좀 그런 거죠. 아직은 적자인데 물론 로봇도 있어요. 로봇도 적자죠. 근데 이제 로봇은 저는 괜찮게 보는 게 이젠 드디어 현실로 다가오잖아요. 막연하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의 아픈 기억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 얼마나 그때 광풍이었어요. 다 메타버스 얘기하고 지금 어떻게 됐죠? 흔적을 찾기가 메타버스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현실화가 안 되니까 메타버스에 투자하신 분들 엄청난 손해를 보시게 됐죠. 이 미래를 예측해서 투자하는 게 맞는데 이 미래가 현실성이 있냐를 검증을 하셔야 돼요. 좀 막연한 것들 있잖아요.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초전도체. 그게 저도 몰라요. 될지 안 될지는. 안 된다가 아니라 누구도 장담 못 하잖아요. 기억하시겠지만 2년 전에 초전도체 기업들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우리나라에서 그거 논문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검증은 안 돼. 그런 쪽에 좀 막연하게 되겠지 해서 큰 대박을 노리고 투자하는 건 되게 위험하다.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지금 금리가 높을수록 좀 명확한 쪽에 투자를 하자. 바이오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바이오 안에서도 옥석을 가리셔야 돼요. 검증된 거, 너무 막연한 거 이걸 나누셔야 되고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우주 섹터 이제 스페이스X 상장하니까 다 올랐어요. 근데 거기에 스페이스X에 상장해서 돈 버는 기업도 있지만 그냥 무늬만인 기업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테마로 엮여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잘 솎아내셔야 돼요. 시장이 돈이 많고 금리가 낮을 때는요 다 올라가요. 그냥 다 좋아요. 안 좋은 기업도 다 좋아 보이고 그래서 워런 버핏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수영장에 물이 빠져야 벌거벗은 사람이 누군지 안다. 물이 넘치면 안 보여요. 벌거벗은 사람이. 근데 금리가 오르면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보여요. 누군지가 보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솎아내자. 그래서 지금 제일 주의하실 건 좀 너무 막연한 기대감 그런 건 좀 주의하시고 그래서 기승전 삼성전자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삼성전자는 돈도 잘 벌고 미래 기대감도 높고 이런 게 더 각광받을 수밖에 없어요.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그래서 더더욱 실적이 좋은 기업에 더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하이닉스는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둘 다 똑같이 가는 거예요. 같은 거라고 보면 되나요? 같은 건데 제가 삼성전자를 좀 더 강조하는 건 상대적으로 아까도 보셨지만 하이닉스가 1년에 1000% 올랐는데 삼성 절반밖에 못 올랐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 또 파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저는 덜 올랐기 때문에 좀 올라갈 룸이 더 있지 않겠냐. 그래서 삼성을 좀 더 강조하는 거지 방향은 둘 다 똑같아요. 가면 둘 다 가지 뭐 하나는 못 가고 하나만 가고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에 투자하고 싶으시면 반도체 ETF도 있지만 그냥 우리나라 지수 ETF 투자하셔도 돼요. 코스피 200 추종하는 ETF는 이 두 회사 비중이 절반이에요. 그거 투자하면 그냥 반도체 이 두 개 회사 투자하는 거랑 사실 똑같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1000만 원이 생겼어요? 그 돈으로 투자하신다면 뭐 사실래요? 저라면 내가 ETF 쪽을 생각한다면 코스피 200 거기를 절반 넣어버릴 것 같아요. 나머지 절반은 ETF만 한다면 그 로봇 ETF 좀 일부 한 20% 담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배당 좋아하거든요. 배당 많이 주는 또 ETF가 있어요. 그런 거 한 20 넣어놓고 물가 방어하기 위해서 한 10% 정도는 금 ETF 이렇게 ETF로 나누면 되고 그 다음 그냥 내가 1000만 원 ETF가 아니라 뭐 개별 기업이나 업종에 투자한다면 제가 직접 종목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당연히 절반은 반도체 투자하는 게 맞다. 그리고 현대차나 기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로봇 중에서. 근데 기아가 상대적으로 못 올라서 기아도 괜찮고 아니면 뭐 현대차가 대장주니까 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한 20% 정도는 한 10% 정도는 제가 좀 괜찮게 보는 섹터가 조선업종. 실적도 좋지만 미국에서 군함 수주 받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군함. 분위기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모멘텀도 있어서 한 10%는 조선업 정도 괜찮고 그 다음에 10% 정도는 저는 배터리. 배터리 왜 좋냐면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죠. ESS. 이 시장이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서 요새 ESS가 데이터 센터에 많이 들어간대요. 중국이 세계 1위예요, 배터리는. 근데 미국만큼은 중국 거 쓸 수가 없어요. 안보 문제 때문에. 우리 거 써야 돼요. 그래서 저는 배터리가 AI랑 연결이 돼서 데이터 센터랑 좋아지지 않겠냐. 그래서 여기도 한 10% 정도 해 놓으시면 한 90% 되고 10%는 좀 남겨 놓으시고 비상용으로. 이렇게 하시고 다만 개인적인 바람은 좀 시장이 흔들릴 때 좀 이렇게 포트를 구성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말씀 듣고 보니까 저한테 누가 1000만 원 잃어도 되니까 투자해봐라 한다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5주도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반은 삼성전자, 반은 현대차. 어떻습니까? 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쪽에 정말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왔습니다. 돈의 답을 찾아보는 돈크라테스. 오늘은 6월 주식시장 전망해보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지 생각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서워서 주식 안 하고 있었는데 옆 친구는 삼성전자로 2배 벌었네, 현대차로 3배 벌었네, 나만 뭐 하는 거지? 뒤늦게 동참하다가 큰 화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로 5만 원에 샀는데 9만 원 갔을 때 파신 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밤에 잠도 못 자요. 그러니까 지금 또 들어가 마라 그러고 있잖아요. 팔면 못 들어가요. 초보 투자분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그거거든요. 샀다 팔았다 하는 게 무조건 나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돈의 답을 찾아보는 돈크라테스의 신영일입니다. 주식시장이 화랑이면 다들 돈을 버는 것 같은데 왜 나의 계좌는 마이너스인 걸까요? 오늘은요, 주식 초보들이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이렇게 또 돈크라테스에 나오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1부에서는 주식시장과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는데 2부는 어떻게 보면 투자의 자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마음가짐을 갖고 또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면 좋은지 그런 것들에 대한 또 저의 경험을 담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 이사님은 지금까지 투자를 하다가 가장 크게 실패한 사례가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초창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서 처음 주식 투자를 했는데 아버님의 권유로 투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가 2000년입니다. 2000년 때인데 한참 IT 버블 터질 때 그때 주식 투자 많이들 하셨죠. 근데 우연히 했는데 500만 원 받아서 투자했는데 3천만 원까지 벌어봤어요. 제 실력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누가 알려준 거죠. 정보를 받으셨군요. 예. 근데 저는 전혀 몰랐죠. 사라는 대로 사고 했더니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우습게 본 거죠. 이렇게 돈 벌기 쉬운 게 이제 밤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누워있으면 야 나도 이제 부자가 되겠구나. 그 환상이 빠지는 거죠. 근데 너무 잘 되니까 3천만 원을 가지고 정보를 받은 거죠. 맹신해서 3천을 다 넣었어요. 다 넣었는데 몇 달 지나서 그 단어도 몰랐어요. 그게 상장 폐지가 된대요. 3천을 다는데 상패가 됐어요?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당시에 이 회사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투자를 했고 그렇다고 돈이 0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정리매매를 하니까. 어쨌든 돈 다 날렸죠. 3천이 그냥 신기루처럼 없어지더라고요. 정신 차린 거야.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몇 달은 주식시장 보지도 않았고 당연히 저도 너무 충격받으니까. 그래서 도서관 같은 데 가면 당시에도 오런 버핏 책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재무제표도 공부도 해보고 본격적으로 주식길로 들어서게 됐는데 다시는 뭐 그런 손실 보면 안 되겠지만 너무 잘 되다가 한 번에 그냥 다 날려버리는. 아마 저 같은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자기 실력 아니고 누구 말 믿고 그게 뭐가 위험하냐면 처음에 되게 잘 돼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상폐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거 가지고 1억, 2억 벌었으면 결국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면 3천에서 끄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몸소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3천이면 지금 돈으로 1억이 훌쩍 넘을 텐데. 저도 처음 주식할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래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어떤 소비재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그 회사 주식이 쭉 내려가더니 결국 3분의 1 토막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할까 했는데 주변에서 더 들고 있지 말고 손절하라 그랬는데 눈물을 머금고 손절을 했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라도 손절한 게 다행인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아픔이 있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이 요즘에 강세장이니까 그래도 지수 투자하시고 좀 괜찮은 기업 사면 수익 나잖아요. 그게 위험해요. 자기 실력이 절대 아니거든요. 급락도 한번 경험을 해봐야 돼요. 큰 손실도 경험해보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당연히 손해가 아픈데 주식 투자에서 어떻게 매번 수익 나겠어요. 언젠가 손해봐요. 그 전에 내가 투자금이 적을 때 그럴 때 손해보는 경험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언젠간 손해보게 돼 있어요. 100%가 절대 없기 때문에. 근데 처음부터 너무 큰 성공을 보면 내 욕심이 과해져서 내 실력으로 착각해서 돈을 많이 태워요. 그래서 큰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긴 호흡으로 봤을 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초보자의 행운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 실력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분들이 시장에서 아웃되시죠. 그리고 주식 나랑 안 맞는다고 다시는 안 오시고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 강세장에서 내가 진짜 초심자의 행운인지 실력으로 한 건지 본인은 알잖아요. 그렇죠. 그걸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성공을 한 건 좋은데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겠어요. 내가 진짜 이걸 알고 한 건지. 그러면 같은 불장에서도 누구는 수익이 나고 누구는 손해를 보고 이런 게 결국은 준비가 돼 있느냐 마느냐의 차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준비 안 하고 뛰어오신 분이 많아요. 준비할 시간 어딨냐. 지금 사기 바쁜데 강세장에서는 뭘 사도 수익은 낮겠지만 어쨌든 불황장이 왔을 때 준비된 사람과 아닌 사람은 이제 격차가 엄청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토해냅니다. 손실밖에 남는 게 없게 되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조급해할 필요도 없어요. 저도 이제 딱 100세 시대 절반 정도 살았거든요. 아직도 50세 더 남았죠. 얼마나 시간이 많습니까? 근데 하물며 20, 30대 분들은 훨씬 많은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나 이제 8천 갖고 이제 만 가니까 조급해서 지금 그러지 마시고 준비부터 해야 됩니다.
그 준비라는 건 뭐냐면 주식 투자는 그거죠. 기업에 대한 투자죠. 내가 아는 기업에 투자해요. 그래서 먼저 공부는 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주식 공부 있잖아요. 제일 좋은 건 책으로 하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주식 투자에서 성공한 분들 처음에 다 뭘로 공부하냐면 다 책으로 해요. 기본서들 있죠. 재무제표부터 주식이 뭐고 이런 것부터 먼저 공부를 하시면서 천천히 해요. 그리고 본인한테 맞는지도 알아봐야 돼요. 주식이 안 맞는 분도 있어요. 요즘에 안 할 수 없는 시대로 바뀐 건 맞지만 애초에나 위험 자체를 감당 못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주식이 안 맞는 사람은 위험한 게 싫다 하는 분들. 예금만 하시는 분들 진짜 있어요. 그래서 예금리 낮아도 난 주식 죽어도 안 해. 많아요. 그러니까 손해를 아예 안 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주식 투자 아무리 좋다고 권유해봐야 안 됩니다, 사실은. 그것도 본인 스스로가 해봐야 또 아는 거잖아요. 내가 모르면. 어쨌든 본인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적어도 기본적인 준비는 해놓자. 기업을 내가 알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끼어들어도 전혀 늦지 않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 장기 수익률을 보면 20대가 60대를 못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60대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60대가 예전에 사놓은 삼전이나 하이닉스를 들고 있다가 쭉 버텼기 때문에 결국은 이겼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근데 이것도 함정이 있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갖고 계시니까 장기 투자에 힘이 벌어진 거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회사. 그 회사를 장기 투자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끝없이 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선정했냐가 우선이에요. 이건 나이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첫 번째는 기업 선정이에요. 내가 장기간 함께할 기업을 뭘로 선정할까? 앞으로 꾸준히 성장할게요. 올해가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 그 선정하는 게 1순위고. 근데 왜 5, 60대가 더 많은 수익을 내냐? 그런 기업을 선정해서 투자를 했는데 5, 60대는 웬만하면 가져가세요. 특히 그리고 여성분들 수익률이 훨씬 좋아요. 여성분들은 그런 마인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갖고 있다 보니까 팔기가 싫대요. 나의 일부 같은 느낌도 있고. 그게 강세장에 또 잘 맞기도 하죠. 결국엔 끝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단기 수익에 연연 안 하고. 근데 20, 30대는 특히 남성분들은요 되게 사고팔고 많아요. 맞아요. 근데 삼성전자를 5만 원에 샀는데 9만 원 갔을 때 파신 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밤에 잠도 못 자요. 그러니까 지금 또 들어가 마라 그러고 있잖아요. 팔면 못 들어가요. 9만 원에 팔았잖아요. 밑에 내려오면 살 것 같죠? 못 사요. 내려오면 무서워서 못 사고 10만 원 가면 에이 올랐네. 내가 판 거보다 올랐는데 내가 그래서 안 사게 돼요. 그게 30만 원까지 오고 지금. 그래서 샀다 팔았다 하는 게 무조건 나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강세장에서 내가 좋은 종목을 잘 선정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신 분이 제일 수익률이 좋고 중간에 사고 파신 분들은 어쨌든 비용도 비용인데 타이밍을 제대로 맞출 방법은 사실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팔면 못 삽니다. 그래서 결국엔 소탐대실이에요. 그게 20, 30대가 좀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수익률 격차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60대 분들 중에도 기업 가치가 떨어진 걸 만약에 계속 갖고 있으면 20대보다 훨씬 수익률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5, 60대 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삼성 하이닉스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기사도 나왔지만 가져가셨기 때문에 좋은 거지. 그래서 저는 1순위는 무조건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걸 장기 투자하는 거 두 번째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주식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걸 계속 갖고 있을까 아니면 손절할까를 고민하게 되는데 어떤 분은 투자하기 전에 만약에 내가 산 가격에서 20%가 빠지면 손절하겠다 뭐 확실한 선을 그어놓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겁니까? 자기 기준이 있는 건 좋아요. 마이너스 20이면 20, 뭐 마이너스 5면 5. 자기만의 기준이죠. 오를 때 20% 수익 내고 팔겠다. 그런 거 있는 건 좋은데 그런 기준들을 일단은 설정했으면 지키라는 거죠. 뭐가 힘드냐면 못 지켜요. 사실은 이제 내가 마음은 이렇죠. 내가 삼성전자를 1억어치 샀는데 처음에 2천만 원 까먹으면 난 무조건 손절할 거야. 막상 오잖아요. 기준이 흔들려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2천만 원이 날아가는데 자를 수 있어요? 쉽게 못 잘라요, 사실은. 근데 내가 그 기준을 마련했으면 무조건 잘라야 돼요.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실패하는 경우가 그런 것 때문이에요. 숫자로 설정하는 건 별로 권유드리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에도 보시면 삼성전자가 고점에서 3월에 22% 빠지고 올라갔거든요. 만약 기준 지키셨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물론 기준대로 한 건 맞지만 근데 그런 숫자보다는 저는 다른 관점에서 기준을 세우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회사가 어쨌든 어떤 돌발악재나 아니면 전쟁 나가지고 30% 빠지는 일은 비일비재해요. 그럼 그때마다 그런 내가 몇 퍼센트를 정해놓은 그것 때문에 터치하고 손절했더니 또 올라가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삼성전자 사신 분들이 대부분 사신 게 그거죠. 반도체가 좋으니까. 그러면 언제 파셔야 되냐면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매수한 근거가 훼손되면 파는 거예요. 근거가 사라졌을 때. 그건 마이너스 20간 상관이 없죠. 결국 뭐죠? 빅테크가 투자를 줄인대. 이런 게 되겠죠. 현대차를 내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영상을 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된다. 로봇 시대 열린다. 그래서 했는데 계획표를 보니까 2028년도에 현대차가 이걸 양산한대. 본격적인 대량 생산 스케줄이 나와 있어요. 내가 투자를 했어요. 그걸 믿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생각보다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거. 29년으로 연기돼 시기가. 아니면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럼 뭐죠? 내가 투자한 아이디어는 끝난 거죠. 그리고 지금은 잘 됐지만 불닭볶음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농심도 반격 카드를 내놨죠. 해외 쪽에 신라면이라든가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또 라면 하나를 내놨는데 불닭볶음면과 경쟁하려고 내놨던 제품 같아요.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농심도 그렇고 삼양식품과 이제 한번 해볼만 하지 않나. 우리나라 라면 인기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농심 주가도 실제 올랐었어요. 그런 신제품에 대한 기대가.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성과가 안 좋은 거야. 내가 만약에 그 라면이 잘 될 걸로 생각하고 투자를 처음에 했다면 지금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안 나온다. 아이디어 틀린 거죠. 일단 그건 인정하라는 거. 그러면 잘라야 돼요. 투자한 아이디어가 뭐냐? 그게 훼손 안 되면 가져가는 거예요. 주가 반토막 나도 훼손 안 되면 그냥 버티셔야 돼요. 근데 훼손이 됐으면 상관없어요. 일단 정리해라. 요게 저는 우선이 아닌가. 일률적으로 퍼센티지를 정해놓는 건 그다지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네요. 근데 단기 매매하신 분들은 좋아요. 나는 이 회사 가치가 아니라 한 2, 3일 정도 이 정도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정해놓으면 되게 좋죠. 웬만하면 저는 단기 투자하시는 거 어떤 기업을 분석해서 하시는 분들은 그 기업의 내용을 보시고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훼손될 때 손절매를 결정해라. 숫자로 정해놓으면 낭패 보기가 되게 십상이다. 그 익절도 비슷한 게 사실 나는 내가 주식 산 게 2배 되면 팔아야지 이익 실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단기간에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못 팔걸요? 저는 안 파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올라간 이유를 알잖아요. 여기서 또 검증을 하세요. 아이디어가 훼손이 안 됐는지 이걸 검증하는데 내 생각보다 아이디어가 더 좋아요. 그럼 더 살 수도 있는 거예요. 흔히 불타기라 그러죠. 그때는 천편일률적으로 나는 이 정도 가면 팔아야지 바람직하진 않고요. 그렇게 하실 거면 저는 그렇게 권유드려요. 한 반절 정도만. 굳이 내가 그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싶다. 내가 만약 마이너스 20이다. 아니면 난 2배 수익이다. 그러면 달성을 혹시 했으면 절반 정도 하시는 건 괜찮아요. 100% 그렇게 무조건 하지 말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그때 5만 원 사신 분이 10만 원에 팔았으면 2배 수익이니까 내 목표 달성은 했는데 근데 절반만 팔았으면 아직도 남아있고 그러니까 무조건 그거를 기준을 정하지 말자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주식 공부할 때 책을 보거나 뭐 신문 기사를 보거나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이 많았고 요즘에는 대표적으로 그 유튜브 영상, 지금 이런 영상을 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공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요즘 추세에 가장 맞는 겁니까? 요즘에 유튜브가 추세인 건 맞아요. 근데 저는 우선순위는 기본기 참고서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교과서라고 그러죠. 책을 보셔야 돼요. 저는 무조건 강추해요. 책은 뭐 워런 버핏 책도 있고 피터 린치 재무제표 책들 시중에 찾아보시면 있고 제가 제 책을 홍보하긴 좀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에 쓴 책도 있고 제가 썼던 책 중에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이라는 책이 1편, 2편이 나왔어요. 다 기초 서적이에요. 주식이 뭐고 간략하게 다 설명해 놓은 건데 재무제표도 넣어놓고 리포트 보는 법부터 그거 한번 보시면 다 정리돼요. 아 주식이 이런 거구나. 어떨 때 주가 올라가고 제가 방금 해드린 얘기들도 그 책에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런 책을 보는 이유는 내가 주식이 뭔지를 알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참고서는 뭐냐면 저는 뉴스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뉴스랑 신문을 그냥 네이버 들어가서 거기 나오는 뭐 기사들 있잖아요. 그 제목만 뭐 이게 아니고 그 신문을 이게 구독하신 분은 많지 않지만 돈을 내셔가지고 지면 신문을 좀 보셨으면 경제신문도 한 2-3개 정도 본인이 원하는 거 다 볼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해서 가지고 지면 신문에서 다 볼 필요 없어요. 제목을 보세요. 그 중에 자기가 봤을 때 주식과 연결되는 거. 트럼프가 어떤 산업을 좋게 얘기하는지 아마존 CEO가 이런 얘기했다. 그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뭘 하시냐면 이걸 네이버 검색을 하세요. 그 기사 그대로 나오죠. 그렇죠. 그럼 그 기사를 뭐 요즘엔 노트북이나 이런 데 저장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말에 그런 기사들을 저는 다 다시 한번 정리를 다 해요. 이게 머릿속에 계속 들어가요. 이런 일이 있구나. 이게 또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줬고 이게 하루 하면은 티가 전혀 안 나는데 1년, 2년, 3년 하시잖아요. 진짜 쌓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기본기를 쌓으라는 거예요. 지면신문을 보시기가 좀 어렵다. 난 돈 내고. 요새 네이버에만 들어가도 지면신문 보는 거 있어요. 네이버도 그런 거 기능 제공되잖아요. 지면신문이 좋은 게 중요한 기술을 이렇게 딱 모아서 제공하니까. 신문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너무 기사가 많아요. 혼란스러워요. 뭘 봐야 되는 거지? 그리고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오니까 중요한 기사들이라고 생각했던 게 뒤로 밀려버리고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지면신문은 그대로 기록이 남잖아요. 그런 중요한 주식과 관련된 내용들을 스크랩해서 한 3년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유튜브 보시는 건 좋은데 이것만 보고 공부 다 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제 방송에서 해드리는 거 유튜브에 주된 내용을 요약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 하루 있었던 거. 깊이 있는 분석도 해드릴 수도 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 방송을 보시고 요즘엔 근데 좋은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책 보시고 이제 신문 보시되 유튜브에서 제가 시간을 좀 절약해 드리잖아요. 거기서 했던 내용을 뽑으세요. 뽑아서 AI 넣으시면 돼요. AI에? 클로드나 챗GPT 그대로 놓으세요. 깊게 분석해줘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는 AI랑 같이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자기 실력 한번 또 늘어납니다. 시간이 엄청 줄겠죠, 이거는. 그러네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럼 나 유튜브만 해야지. AI 이러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기본기 무조건 다져야 된다. 야구도 그렇고 모든 스포츠 다 똑같지 않나요? 기본기 없으면 안 돼요. 그건 책과 신문 보기에서 나온다. 이걸로 성공하신 분이 실제 제 주변에서 평범한 직장인이신데 거의 한 5, 6년 하셔가지고 슈퍼게임이 실제 되셨어요. 그래서 유튜브만 해선 절대 안 된다. 유튜브도 보되 기본을 다지자. 기본도 다지고 AI가 훌륭한 도구도 될 수 있고. 근데 그런 말도 있잖아요.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미 신문에 난 뉴스는 누구나 다 아는 거고 나는 그거보다 앞선 뭔가 정보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그럼 환상이 졌죠. 누가 나한테 남들 모르는 정보를 알려줬으면 그런 정보는 되게 가짜인 경우도 되게 많아요. 다 알려진 정보로도 충분히 그런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전에 이제 신문 기사 중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지금 하이브 주가는 요즘에 안 좋지만 작년 여름에 그랬어요. 컴백을 한다는 거예요. 컴백 날짜는 안 알려졌는데 빠르면 작년 말 정도, 늦으면 26년 봄에 컴백하지 않겠냐. BTS가. 네, 그럼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죠. 그럼 그 스케줄이 있는데 당시에 주가가 25만 원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BTS가 몇 년 만에 돌아오면 4년 만에 콘서트 엄청나게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그럼 미리 그거를 증권사 리포트도 찾아보시고 하시면서 공부를 해놓으시면 소문에 먼저 사는 거죠. 얼마까지 갔냐면 실제로 40만 원까지 갔어요. 광화문 그때 이제 콘서트 딱 하고 나서 그날부터 주가 빠졌거든요. 뉴스에 팔아라가 된 거죠, 사실은. 그러네요. 근데 누구나 신문에 공표된 그 알 수 있는 그 정보 가지고도 내가 조금만 분석해봤으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 수 있었던 거죠. 그게 하나의 예시인데 그런 일 앞으로 많을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군함 발주를 언제 할 줄 모르지만 언젠간 할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시간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원전도 수주를 맡길 수도 있어요. 그런 뉴스들은 계속 나왔으니까. 날짜 명확하지 않아도 이거 언젠가 우리한테 주는 거 아니야? 그럼 그걸 미리 좀 분석하셔서 원전주나 조선주를 미리 조정받을 때 이제 소문에 미리 좀 사놓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면 이미 주가는 또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신문만 봐도 스케줄을 알 수가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일 나오겠네? 근데 그거를 단 하루만 보면 몰라요. 매일 보셔야 이게 쌓여요. BTS가 컴백하는 기사를 처음 봤어요. 한 달 후에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BTS가 이제 콘서트를 하면 얼마 벌 거다. 그럼 나는 이걸 알고 있잖아요, 스토리를. 이제 이 정도 보는 거야? 다음 달에 1조 번데 나는 알죠. 점점 올라가네. 그럼 이제 더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꾸준히 보시면 이게 머릿속에 과거 데이터들이 저장돼요. 앞으로 더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근데 오늘 딱 하루 보면 몰라요. 그렇겠네요. 이거 하루라도 끊으면 자기 수익률에 영향 줄 수밖에. 저는 매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성공한다. 그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겠어요. 네, 그게 신문에서 나온. 그렇군요. 책 보고 신문 스크랩도 하고 AI 도움 받고 그럼 초보들이 또 주식시장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 말고 조금 더 관심 가지고 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여력이 되시면 이건 돈을 좀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증권사 리포트 이게 진짜 좋긴 해요. 애널리스트들 있죠. 각 증권사마다 반도체만 분석하시는 분, 주식 시장만 분석하시는 분 각자 다 고유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써줘요. 그래서 지식이 배가 되고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 모든 분야를. 근데 너무나 고마운 게 우리 한국의 증권사에 정말 수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밤잠 설쳐가면서 다 쓰시거든요. 자기 이름 걸고 쓰는 거예요. 그분들도 스트레스 받아요. 맞아야 되잖아요. 그 틀린 거에 대한 공포도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잘 쓸 수밖에 없어요. 자기 평가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무료로 다 보셨는데 무료는요 조금밖에 못 봐요. 차라리 투자한다고 생각하시고 여력이 되시면 한 달에 11만 원 정도예요. 그걸 볼 수 있게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어요. 뭐 FN 가이드나 와이즈 리포트 뭐 광고하는 건 아닌데 전 증권사 보고서를 다 원하는 대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 보고서 제목을 보면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는데 그건 제목 보시고 매일 조금씩 읽어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워요. 근데 읽어보면 점점 늘어납니다. 요새 좋은 게 AI 도움을 많이 받으세요. 처음에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그럼 이거를 AI 바로 물어보고 다 알려줘요. 어떤 문맥이 해석 안 되죠. 왜냐면 애널리스트 분들은 보고서 쓰는 목적이 개인 투자자 대상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법인 영업이에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운 용어 사실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찾아봐야 되는데 AI 넣어주세요. 넣어주시면 설명 해석 다 해줘요. 그러면 너무나 좋아요. 맞아요. 질문 잘하시는 그 질문을 잘하면 답변이 잘 나오더라고요. 반드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초보 투자분들은 나 이 내용 모르겠는데 초등학생한테 설명하는 것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머리 쏙쏙 들어가요. 그걸 꼭 좀 써주세요. 초등학생한테 너가 얘기하는 것처럼 해석을 해달라. 진짜 쉬운 용어로 써줘요.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존심을 버려야겠네요. 그 다트라고 전자 공시 시스템 있잖아요. 그것도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되나요? 저는 매일 봐요. 좋은 것들을 제가 방송에다 매일 설명해 주는데 처음엔 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 초보가 그걸 매일 보기가 좀 그래서 그걸 다 보시라는 건 아닌데 중요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방송에서는 전 중요한 것들만 추려서 보여드리니까 하셔도 되고 근데 직접 해보시는 게 사실 좋아요.
시간이 걸려도. 어쨌든 봐야 돼요. 공시는 기본입니다. 주식투자의 가장 또 기본 중에 하나가 공시인데 처음에 어려우니까 초보 투자분들이 처음부터는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어느 정도 내가 실력을 좀 쌓은 다음에 그리고 공시에 한번 접근해 보시고 공시도 좋은 게 요즘에는 AI 넣으세요. 역시 AI인데. 초등학생처럼 설명 좀 해줘. 너무 설명 잘해줍니다. 지금은 AI를 활용 안 하시는 분들 오히려 도태돼요. 질문을 잘하는 방법 많이 알아야 돼요. AI를 더 잘 쓰기 위해서라도 공부를 더 해야 돼요. 저는 그런 시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법이 있군요. 그럼 주식시장 보면서 금리도 알아야 되고 사실 환율도 알아야 되고 주변 환경도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금리 체크하고 환율 체크하고 또 뭐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리 환율은 기본이에요. 다만 이게 그렇다고 너무 금리 환율에 매몰되지 마세요. 환율 높으면 주식 시장이 망가졌어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높으면 항상 위기였어요. 지금 어떻죠? 지금 뭐 1,500 가도 별로. 이게 최고로 높은 수치인데 코스피는 화랑입니다. 완전 바뀌었죠. 그러니까 너무 내가 그 논리에 빠졌으면 환율이 왜 이렇게 올라가지? 그럼 주식을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오히려 낭패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그런 매크로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기본은 주식입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런 걸 아시면 좋아요. 금리나 환율까지 공부하시면 더 단단해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금리도 예전보다 훨씬 높잖아요. 근데도 주식시장이 좋잖아요. 옛날 같으면 금리 높으면 주가 빠지잖아요. 안 맞죠. 왜 그러냐면 금리보다 지금 우리나라는 반도체 성장이 훨씬 좋아요. 금리 상승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나오면 금리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옛날과 다른 법칙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전쟁 나면 망가진다. 한 번 망가졌지만 전쟁 아직도 이어지는데 이것도 안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그런 이제 공식처럼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변해요. 저는 금리 환율도 공부하시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세상 만사 관심을 많이 갖자. 어떻게 바뀌는지. 뉴 노멀이라는 용어 많이 썼잖아요. 세상이 바뀐 거잖아요. 그런 거 신문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진짜 관심이에요. 남보다 그 관심을 빨리 가져서 선점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은 읽기에서 나와요. 여러분한테 큰 자산이 될 수 있다. 예전 기준으로 지금을 판단하려고도 하지 말고. 바뀌는 거는 내가 공부를 매일 하면 바뀌는 걸 알잖아요. 작년에는 반도체 뜨기 전에는 미국의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거 했어요. AI 수혜는 소프트웨어. 1년 만에 뒤집어졌잖아요.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이 흐름이 바뀌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수혜 받는 거를 알았고 한국에 더 투자를 했겠죠. 근데 그냥 단지 작년에 잠깐 보고 올해 들어와서 잠깐 보고 왜 올랐지? 항상 미국이 좋았는데 그거를 이제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꾸준히 업데이트하자. 루틴이 있는 분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 초보 투자자한테 흔히 하는 조언이 뭐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포트폴리오 투자 그러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아 정말 하나만 사면 안 되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즘 시장 보면 하나만 투자해서 훨씬 더 잘 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뭐가 맞는 겁니까? 격언과 반대로 하세요. 몰빵하세요. 되게 아닐 것 같지만 제가 아는 분들도 처음에 좀 놀랐어요. 분산 투자를 안 하세요. 집중 투자를 하세요. 그러니까 부자가 됐겠죠.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강조하는 거는 하나가 망가져도 완전히 망하지는 않으니까 그런 거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슈퍼개미 분들은 그거에 재산을 많이 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기업에 대한 확신.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근데 초보 투자자분들은 몰빵하시면 안 되고 저는 적어도 5개는 분산해라. 5개요. 분산해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아직 경험이 없잖아요. 초보인데 실수가 많은데 잘못 투자할 수 있는데 몰빵해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한 종목이 실패해도 다른 4종목이 또 만회해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분산 투자를 한 5종목 정도로 해가지고 1, 2년 정도는 운영을 해보세요. 공부하다 보니까 나는 이제 자신이 생겨요. 기업 보는 눈도 달라지고 그럼 그때부터 더 줄이시면 돼요. 그렇게 가야지 처음부터 이게 집중 투자하는 거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삼성전자에 몰빵했으면 제일 좋았겠죠. 하이닉스나 그건 결과론적인 얘기고 만약에 삼성 하이닉스가 못 갔으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초보는 최소 5개는 분산 투자하고 원칙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차피 같잖아요. 하나만 사야 돼요. 같은 걸 하나만 사야 되고 현대차 기아도 하나만 사야 돼요. 현대차 기아 사고 삼성 하이닉스 하면 4개죠. 그리고 증권주도 진짜 많은데 하나만 사야죠. 살 거면 이런 식으로 업종별로 분산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반도체나 이런 로봇은 성장주죠. 일부러 좀 방어주. 돈은 잘 버는데 성장은 좀 약한 거.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배당 많이 주는 통신주. 재미는 없는데 이런 것들을 일부 하나 섞는 거예요. 내가 성장주가 너무 많네? 일부러 방어해주는 고배당주. 이런 것들을 일부러 한 종목 정도 넣는 거죠. 그럼 포트폴리오가 완충이 되겠죠. 왜 또 그 황제주하고 동전주가 있잖아요. 그 초보가 보기에는 황제주는 이제 오를 만큼 오른 주식이고 동전주는 떨어질 만큼 떨어진 주식인데 그러면 황제주는 어떻게 돈도 부족하고 손대긴 좀 부담스러운데 이 많이 떨어진 것 중에 하나 골라볼까 하고 열심히 찾아보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 떨어진 건 떨어진 대로 이유가 다 있어요. 오른 거 좋으니까 오른 거잖아요. 근데 그 오른 이유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이라면 당연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SK하이닉스도 100만 원 넘은 지 얼마 안 됐는데 200 가잖아요. 100만 원 갈 때 다 그랬죠.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올랐다고 해서 못 살 이유도 없고 내렸다고 굳이 사야 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거는 왜 떨어졌는지를 분석을 하시고 지수가 망가져서 그런 이유도 있을 거고 근데 회사가 망가져가요. 실적을 봤더니 계속 안 좋아요. 구조적으로 문제 있어요. 예를 들면 영화관 사업하는 회사들 계속 적자 보는 게 넷플릭스라는 경쟁사 때문에 주가가 거의 한 5분의 1 턱 났을 거예요. 근데 그게 많이 빠졌으니까 살 수도 있죠. 싸니까. 근데 그게 과연 싼 걸까요? 앞으로도 계속 안 좋아진다. 그럼 그건 지금도 비싼 거죠. 가격이 떨어졌다고 싼 게 아니에요. 가치가 더 떨어졌으면 여전히 비싼 거죠. 올라간 이유를 명확히 보시고 일회성 이벤트 때문에 올라갔으면 그거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구조적으로 어떤 수요가 증가하고 이러면서 올라간다. 근데 여전히 이익 대비해서 주가는 덜 오른 것 같다. 그럼 아직도 싼 거예요. 초보 투자자분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그거거든요. 내린 거 사요. 동전주 너무 싼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동전주 900원짜리가 2,000원만 가도 2배 이상 나니까 2,000원이 쉬워 보이잖아요. 야, 금방 갈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100만 원짜리가 200만 원 가는 것보다. 근데 100만 원짜리 200만 원 훨씬 쉬워요, 사실은. 그 간 이유가 있어요. 그런 고정관념은 제발 버리자. 가격이 싸다고 사서는 안 된다. 그렇겠네요. 효성중공업은 그렇게 오를 거라고 짐작을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했어요. 옛날에 적자도 봤었는데 지금 1조 봅니다. 변압기를 다 수주받으니까 AI에 필요하잖아요. 데이터 센터에. 그렇죠. 그때 100만 원 갈 때 저도 비싸다고 그러면 너무 오른 거 아닌가? 거기서 400만 원 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일이에요. 자, 그럼 요즘 시장에서 초보 투자자들한테 이것만큼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어떤 조언을 해주실래요? 가장 첫 번째는 포모. 포모 때문에 모든 게 망가져요. 나 준비도 안 됐는데 옆 친구는 삼성전자로 2배 벌었네. 뭐 현대차로 3배 벌었네. 난 무서워서 주식 안 하고 있었네. 나만 뭐 하는 거지? 요새 주변에 보면 주식시 안 하는 분은 없잖아요. 맞아. 그러면 뒤늦게 동참하다가 큰 화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준비가 안 됐는데. 무리술도요. 가장 조심해야 될 건 포모. 그리고 사실은 주식 투자 많이 하신 분도 포모가 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은 하이닉스 살 걸. 그렇죠. 또 이렇게 돼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미국 주식 하는 분은 한국 갈 걸. 이 포모가 그러면 나의 모든 걸 다 계획을 망쳐버려요. 안 해도 되는 걸 굳이 억지로 해가지고. 그래서 강세장에서 제일 경계해야 될 건 포모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 기업을 왜 샀는지 무조건 아셔야 돼요. 남 얘기 듣고 사는 것도 하나 이유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든지 이유는 있어야 돼요. 뭐 그것도 이유예요. 로봇 축구하는 거 보니까 너무 매력있다. 그런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시고 내가 샀던 이유가 훼손됐을 때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된다. 꼭 생각하시고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마음을 다스린다는 게 옆에서 누가 큰 돈 벌었다는 얘기가 들리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스리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어렵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포모는 안 느낀다는 얘기가 아니라 느껴도 그때 좀 감정 조절을 하자. 정말 너무 영향을 미쳐서 본업에까지 영향을 맞아요. 주면 일도 못하게 돼요. 맞아요. 사실은 우선은 본업이잖아요. 맞아요. 이 돈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건데 본업이 망가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맞습니다. 돈의 답을 찾아보는 돈크라테스. 오늘은 주식 초보들이 많이 하는 실수, 또 주식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